예, 계속할까요? 3절의 사업소득이고 페이지는 2-37페이지입니다. 자, 이 사업소득은 우리가 강의의 그 진도상 법인세를 먼저 하지 않고 부가세 한 다음에 이제 소득세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하고 지금 소득세를 하고 있다면 법인세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매우 지금 반가워하고 있을 텐데 터널 빠져나온 지 며칠 만에 또는 몇 시간 만에 다시 법인세 터널로 들어가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절의 사업소득은 참고로 법인세의 축소판이고요. 제가 처음 1차를 봤던 초시에는 사업소득의 계산 문제를 완벽히 제꼈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이제 좀 전반적으로 시험이 쉬워졌으니까 제끼는 거 없이 공부하셔야겠고 사업소득을 끝까지 공부해보세요. 그래야 이게 제낄지 안 제낄지를 판단할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딱 1차 수업 목적에 적합한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 귀담아 들으시고 뒤에 기출문제 풀어드리는 거 잘 따라오시면 사업소득 한 문제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빈출유형의 공일의 사업소득의 범위죠. 1번 보시면 사업소득의 범위인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표는 1차 시험 목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의미 보시면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양가로 이번에 과세제외 사업소득을 가끔씩 물어본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올해 개정됐죠. 작물 재배업을 다 비과세하던 것을 이제는 과세 제외죠. 비과세하고 과세제는 약간 다르니까 과세 제외하던 것을 이제는 작물 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해서 작물 재배업 중 곡물이나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것만 과세 제외로 조금 안타깝게도 과세 제외가 축소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작물 재배업이면 다 과세 제외였거든요. 이제는 그 중에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그 다음에 연구개발업도 과세하지 않는데 단 대학 교수님들이 계약 등에 따라서 어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하고 계약에 따라서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 용역을 제공하면 그때는 사업으로 과세가 되고요. 반가로 3번의 교육 서비스업 중 교육기관, 유치원, 학교 등이 다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가로 4번의 사회복지사업하고 노인장기 요양사업 마찬가지고요. 반가로 5번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나 단체, 협회에서 협회원들한테 협회비를 걷는 것도 그들의 사업소득의 범위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업소득 유의사항인데요. 반가로 1번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전속계약금을 받으면 사업소득이지 기타소득이 아니죠. 학교 홍보도우미에 꼽혀가지고 사진 좀 찍고 약간의 수당을 받으면 요거는 기타소득인데 그게 아니라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가 사업활동하고 계속적으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 요거는 사업소득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이번에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업은 5절에서 배우는 결손금 공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구분이 필요한데요. 주에 보면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이란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에 대여 공장재단이라 하면 공장 기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 관련된 토지 건물 기계 이런 부속 장치를 동시에 다 빌려주는 겁니다.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인데 기계 장치를 별도로만 임대하면 일반 사업소득의 임대업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같이 한 번에 임대해주면 부동산 임대업이 되고요. 3번에 채굴권에 관한 대여라고 해서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수익적 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받으면 일반 사업소득이고 그게 아니라 채굴권만 대여하면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자, 이 주가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 사업소득에는 수백만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만 별도로 반란해야 하는데 얘네들은 5절에서 특별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이란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게 부동산 임대업인데 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는 1, 2, 3번을 과거 한 2년 전인가 CTA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이라고 다소 좀 약간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3가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 5절까지 공부하실 거면 미리 공부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2번 내무의 비과세 사업소득인데요. 일단 양가로 1번의 논밭의 임대소득이죠. 내용을 보시면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인데 단 논밭을 주차장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때는 과세가 됩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주택임대소득이라고 다음 페이지에 있죠. 이거 개정됐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내가 집 하나 있으면서요
3층에 살고 있고 1층, 2층을 그냥 월세 받고 있습니다. 나 집 하나입니다. 집 하나. 그럴 경우는 주택 임대소득도 비과세 하는데 주 1번부터 볼게요. 주택의 범위에 양가로 1번의 주택의 범위에 국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토지는 5배까지 인정되는 거 아시죠? 양가로 1번의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고가주택은 집이 하나라도 과세가 되는 게 원칙이죠. 여기서 고가주택은 다음 페이지 꼭 표시에 있는데 기준시가 9억입니다. 실지거래가액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 9억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하죠. 왜냐하면 양도소득은 남한테 팔았으니까 실제 양도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주택 임대소득은 아직 남한테 팔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실지거래가액보다는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기준시가밖에 없을 겁니다. 기준시가로 판단한다는 거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고요. 다시 38페이지로 오시면 양가로 3번에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한 개로 본다고요. 제가 아까 왜 3층짜리 건물 하나 있으면서 3층에 나 살고 있고 2층하고 1층을 월세 주고 있다고 그랬죠? 다가구 주택은 한 개로 보는데 이게 사이코인가요? 구분 등기했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3층 구분 등기에서 따로 팔고 2층 구분 등기 따로 팔고 1층 구분 등기로 따로 팔아요. 이러면 집이 3개가 돼버리니까 더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동창회 나가서 친구한테 나 집 3개다 라고 자랑할 거 아니면 당연히 1, 2, 3층은 하나의 등기에서 하나의 단위로 사고 팝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다 가구주택이고요. 왜 우리 연립주택이나 다 세대주택 아세요? 왜 가운데 계단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102호 여기 102호 왜 아파트 주소판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또 2층 올라가시면 빌라라고도 하고요. 이쪽에 201호 이쪽에 202호 또 올라가시면 이쪽에 301호 이쪽에 303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집 6개예요. 1층에 2개 2층에 2개 3층에 2개고 각각 101호 201호 301호 102호 202호 302호 다 주인장이 달라요. 그거 말고 다 가구주택이라고 전형적인 주택가에 있는 3층짜리 건물에 1층, 2층 세입자 살고 3층에 주인장 살면 이건 집이 하나입니다. 양가로 4번에 공동소유주택이라고 해서 지분이 가장 큰 자 1인의 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실제로 우리 와이프랑 저랑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 민망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들이 공동 지분으로 많이 돼 있어요. 왜 남편하고 아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러나 보죠? 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1명 주택으로 봅니다. 만약에 우리 아파트를 6대4로 남편이 6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데 이거 어쩌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죠. 우리 집이요. 5대5니까 딱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주택이 된다는데요. 그러면 공동소유 아파트 하면 집이 2채네요. 불리하네. 일 줄 알았죠? 계속 보면 단 공동소유자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하면 그때는 하나가 됩니다. 대부분의 5대5로 이제 공동등기한 아파트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을 하면 집이 하나죠. 걱정하지 마세요. 양가로 5번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수 판정에는 부부를 합산해서 2개로 보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 우리나라에서 워낙 혜택이 있으니까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서 첫 번째 아파트를 사고 두 번째 아파트를 사버려도 남편 이름으로 집 하나 등록해놓고 아내 이름으로 집 하나 등록하면 사람 한 명당 집이 하나씩 있는 셈이니까 혜택을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장난칠까봐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집 숫자를 셀 때만큼은 남편하고 아내를 한 세대로 묶어서 1인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 또는 1가구 1세대 그 비주택 1세대 그 1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1가구 1주택이 아니 1인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는 것은 상식이죠. 생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양가로 6번의 전대나 전선세인데요. 왜 그랬어요? 내가 내 집 하나 갖고 있으면서 갑한테서 집을 빌려와서 내가 또 을한테 집을 빌려줘 버리면 내 집 하나에다가 빌려와서 또 빌려준 집도 내 집으로 돼버려서 이거는 1세대 2주택으로 불이익이 있으니까 전대나 전전세가 주택 숫자 산정할 때는 약간 불리하다는 뜻이겠네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의 겸용주택 이건 부가세에서 이미 공부했죠. 반가로 1번에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인 상가보다 넓으면 전부가 주택이고요. 2번 주택면적이 상가와 같거나 작으면 이때는 건물 중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양가로 2번으로 한참 올라가세요.
자, 여기까지가 작년까지 규정이었으면 올해는 동그라미 2번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박수죠, 박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월세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까지 세금 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1세대 1주택은 물론이고요. 이제 1세대 1주택에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잘 바뀐 건데요. 네, 너무 박수 쳤나?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는 잘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설에 보시는 것처럼 한도는 없습니다. 양가로 3번 농가부업 소득이죠. 제가 강의할 때마다 닭갈비를 얘기하곤 하는데요. 닭갈비 게르 아시죠?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거죠. 이게 딱 닭갈비거든요. 참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지만 버리시면 좀 그렇고 한번 간단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반가로 1번의 축산부업인데 세법상 축산부업이 다 그 표에 원래 열거돼 있어요. 우리는 수업 목적을 알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소는 50마리, 뭐 돼지는 500마리 이렇게 축산 부업이 있는데 좀 웃기죠. 저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시골에서는 동네에 소 50마리 키우면 동네의 최고 부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소가 한 50마리까지는 단순히 축산 부업이래요. 부업 대단하죠. 아무튼 축산 부업 소 50마리까지 정도의 규모가 있는데 수업 목적으로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과세고요. 그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라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애랑 금액을 합산해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게 바로 반가로 2번에 있죠. 반가로 2번 축산부업 이외의 부업인데 어로, 양어, 고공품을 이렇게 지푸라기로 막 만드는 거 있죠.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주는 아래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술은 중요하니까 전통주는 그 밑에 있다고요. 전통주가 아니라 여기는 전통차입니다. 전통주는 술이라 중요해서요. 따로 4번으로 따로 한도가 있고요. 얘는 전통차라고요. 얘네들을 오른쪽 세로 가보시면 금방 축산부업에서 규모 초과한 금액하고 이 반가로 2번을 합산해서 다시 2천만 원 여부를 따지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 과세입니다. 전액 과세가 아니에요. 초과액만 과세. 양가로 4번의 전통주죠. 여기는 오른쪽 세로 보시면 1,200만 원이 한도고요.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얘는 초과액만 과세가 아니라 전액 과세입니다. 어때요? 닭갈비 박죠? 먹자니 먹을 게 없고 참 버리자니 거시기 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요. 양가로 5번의 임목의 벌채 양도소득은 조림기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써드리는데 조림기간이 뭔지 아세요? 예, 만들 조자죠? 창조, 조물주 할 때 림은 이게 수풀림자죠. 임성조 할 때 임자예요. 조림기간이 나무를 키운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자연림, 그러니까 임목, 내가 막 심어서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키운 나무를 임목이라고 하고 그냥 거기서 산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를 자연림이라고 하는데 자연림은 전액과세인데 임목은 그동안에 공원이 들어가서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600만 원 초과하면 그때만 과세입니다. 양가로 6번 제가 왜 앞장에서 작물 재배업 중에 곡물이나 기타 식량 작물은 우리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작물은 이제 과세란 소리인데 그 중에서 10억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웬만한 작물 재배업은 대부분 과세가 되지 않거나 비과세 된다는 소리입니다. 옆 페이지 가보실까요? 39페이지 주 2번에 임목과 임지를 일괄하여 함께 양도하는 경우죠.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여기 임지, 산입니다. 산, 땅. 여기 임목, 이거를 함께 일괄하여 양도한대요. 함께 일괄해서 양도하니까 한 10억쯤 나오더래요. 10억. 그러면 얘가 8억, 얘가 2억이면 8억하고 2억으로 나누시면 된다는 소리죠. 자, 근데 얘가 만약에 11억이면 어떻게 될까요? 11억. 얘가 마이너스 1억인데 마이너스 1억은 그냥 0으로 봐야지 않을까요?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표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의 1단계 임목가액은 임목의 지방세 시가 표준액. 좀 뭐라고 해야지? 후미진 얘기죠? 상당히 좀 후미진 내용입니다. 2번의 2단계는 임지가액은 총양도가액 또는 총취득가액에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임목의 지방세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땅가액 있죠? 땅가액. 요 임지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임목부터 빼라고 돼 있네요. 그렇군요.
보면 꽃표시에 차감한 후에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걸로 본다. 자, 제가 아까 얘가 11억이면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자, 이번에 토지하고 즉 임지하고 이 나무를 같이 동시에 10억에 팔았는데 이게 7억이면 10억에서 7억을 빼서 얘는 3억이 되는 거고요. 얘가 11억이면 얘는 마이너스 1억인데 그때는 그냥 0으로 봐라 이 소리네요. 별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 밑에 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육두수를 초과하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얘로 다 두 개를 만들어 왔어요. 위에 얘는 농가부업, 밑에 얘는 전대나 전전세의 사례인데 이미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빈출유형 02 사업소득의 계산 구조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번 그 3절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40페이지의 상단의 표를 보면 직접법하고 간접법 계산 구조가 나오는데 직접법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다이렉트로 차감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고 있고요. 간접법은 당기 순이익에서 시작해서 우리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을 더하듯이 얘도 총수익 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을 더하고 그 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빼듯이 얘도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 금액 불산입을 빼고 있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 하나 구할게요. 제가 원래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총수익 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얘기하고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라고 FM 들어 설명해야 하는데 제가 막 말을 하다 보면 이 소득세 용어가 안 나오고 가끔씩 막 법인세 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우리는 방향성만 같으면 되잖아요. 한마디로 당기순이익에 가산을 할래, 차감을 할래 방향성만 아시면 되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혼용을 않도록 노력하겠는데 저도 모르게 법인세 용어가 튀어나와도 임 선생이 저거 지금 가산을 한 소리구나, 차감을 한 소리구나, 그것만 잘 좀 구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밑에 주 1번 워낙 중요한 말입니다. 주 1번 워낙 중요한 말인데 사업소득은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영업과 관련 있는 거래만을 사업소득으로 친다 이거죠. 즉 유형자산 처분손익, 사업자금의 운용으로 인한 예금, 이자 등은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요, 이게 토지, 건물의 처분손익이라면 나중에 구절인가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기계장치라든지 차량 운반구는 아예 과세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금 운용으로 인한 예금 이장은 아시겠지만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 과세가 되겠죠. 지금 이 주 1번만 정확히 기억하더라도 사업소득 계산 문제에 나온 보기가 5개라면 그 중에 2개 정도는 쉽게 바로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사업활동이 워낙 사업소득의 계산 구조에서 중요하다는 거. 자, 주 2번. 위에 직접법과 간접법 계산 구조에서 보듯이 사업소득 계산 구조는 법인세 계산 구조와 매우 유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금산입은 총수익금액 산입, 송금산입은 필요경비 산입 등등이라고 다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바로 다음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차이점 위주로만 학습하라고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초시일 때 1차 처음 볼 때 사업소득 제꼈다고 그랬잖아요. 1차 수준에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나와요. 이게 한마디로 사업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업소득이냐 이자소득이냐 배당소득이냐 이런 것만 착착착 구분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1분 만에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 계산 문제도 그렇게 굳이 쉽게 포기할 토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40페이지 1번은 보다시피 총수익금액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41페이지 2번은 총수익금액 불산입, 그 다음에 43페이지 3번은 필요경비, 그 다음에 43페이지 4번은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라고 하더라도 4번 필요경비 불산입인 송금불산입이 압도적으로 내용이 많은 거 아시죠? 여기도 보면 이 필요경비 불산입이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소득세에서의 사업소득은 한도를 구해서 한도 초과가 얼마 나오느냐고 계산하는 법인세의 판박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내무에 필요경비 불산입이 굳이 막 소득세까지도 한도를 구해서 그 한도를 초과하느냐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차 수업 목적으로 딱 맞을 정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웬만한 1차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풀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40페이지부터 가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총수익 금액
산입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가로 1번 부연 설명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사업수익. 양가로 2번 거래 상대방한테 주는 판매 장려금은 내가 돈이 나가니까 필요경비. 얘는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내가 늘었으니까 총수익 금액. 3번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의 환입액. 왜 법인세에서도 송금 인정된 게 환입되면 입금이었고 송금 불산입된 게 환입되면 입금 불산입이었는데, 얘도 똑같죠? 필요경비로 인정됐던 세금이 세금만이 아니라 금액이 환입되면 그때는 필요경비 환입받으면 입금 산입, 즉 총수익 금액 산입이 되는 겁니다. 양가로 4번 이거 되게 중요하죠.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중의 채무 면적. 너 별 하나 먹어라. 그리고 별 어디 갔니? 자, 우리 거꾸로 붙었네요. 사업 관련된 자산 수중익. 이게 참 유치하지만 시험에 참 많이 나오죠. 우리 법인세에서는 자산 수중익이면 순자산 증가세에 의해서 그냥 별 얘기가 없으면 우리 입금과세가 되는데요. 우리 소득세에서는 워낙 사업 관련성이 중요하니까 얘도 사업 관련된 자산 수중익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업 관련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 고생했다. 이 자리로 가라. 자, 이번에는 내용을 보면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는 법인세와 똑같이 총수익금액 불산입.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사업 무관한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불산입으로 오히려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양가로 5번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이죠. 우리 DC형, DB형 이런 얘기 들어봤죠? 법인세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얘는 확정기여형이면 개인들 거니까 회사가 터치할 수가 없고요. 확정급여형이면 회사 건데 확정급여형 운용수익이 한마디로 이자 붙었다는 소리인데요. 독특하게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봐서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이자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재고자산의 가사형 소비. 여기서 가사형이 가짜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내 가게에서 팔아야 하는 음료수나 아니면 가게에서 팔아야 하는 고기, 내가 정육점이라면, 내가 마트 주인이라면 이걸 집에 가서 먹어버리면 내가 나한테 시가로 판 걸로 보고 그 원가도 필요경비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책에서나 나오지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니 내가 내 슈퍼에서 뭐 좀 먹었다는데 내가 지금 내 슈퍼고 내 아들딸이 슈퍼에 와서 뭐 좀 과자 좀 주라는데 그 과자 하나 못 주겠어요? 이거 주면 원래 가사형 소비라고 해서 소비하거나 지급했을 때 시가를 싹 다 매출액으로 잡으라는 소리고요. 7번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 임대료인데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옆 페이지 8번에 사업과 관련한 보험 차익. 이것도 워낙 중요하죠.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사업 관련된 보험 차익만 과세가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 관련성. 그 다음에 9번에 기타 이와 유사한 수익 금액이라고 해서 사업소득은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만 인정됨을 제가 반드시 유의하라고 했죠. 그리고 주 1번 보시면 자 이것도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화살표에 요약한 것처럼 준거 시가가 아니라 받은 시가예요. 받은 시가. 매출 후 금전 외로 대가를 받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교환거래죠. 자, 내가 상대방한테 내 볼펜을 팔고 1,000원을 받으면 1,000원이 나의 총수익 금액인데 볼펜 대신에 분필을 받은 거니까 죄송합니다. 현금 대신에 분필을 받은 거니까 이게 바로 현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받은 것의 시가가 총수익 금액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서 배웠던 부가세는 교환거래 때 대가관계, 교환관계가 중요하니까 내가 요거 주고 분필 받으면 준거 시가가 과표에 잡히는데 그게 아닌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준거 대신 돈 받은 거 대신에 분필을 받았으니까 분필의 시가가 과표에 잡힌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는 받은 시가, 즉 받은 거, 돈 대신 받은 시가. 양가로 2번 제조업자로부터 제조 생산 판매한 물품을 받으면 그냥 그 제조 생산 판매한 물건의 시가, 판매가액 어려울 거 없죠. 제조 생산업자,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받아도 그냥 시가. 이게 한마디로 시가예요, 시가. 4번에 신주 주식의 발행 법인으로부터 신주 인수권을 받은 때 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의 가액에서 내가 신주의 발행 가액은 돈을 집어넣어야 발행이 되니까 그 차액만이 나의 총수익 금액으로 잡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꽃표시에 신주가액이 납입일의 다음 날 이후 1월 이내에 하락하면 그 최저가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주 2번에 간주임대료죠.
양가로 1번 주택 이외의 부동산 즉 상가인데요. 얘네들은 요건하고 무관하게 부동산 임대업이든 차입금 과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고요. 양가로 1번의 주택은 아직까지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부자들만 과세가 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보증금을 합계해서 3억입니다. 집 하나 3억, 하나 3억, 하나 3억이 아니라 3개를 가지고 있든 4개를 가지고 있든 합해서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과세가 되죠. 근데 가로 내용 보시면 희소식인데요. 2016년 말까지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국민주택은 내가 3개 가지고 있느냐의 그 카운팅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아직까지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주택 위의 부동산인 상가인데 반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적수 빼고 적수 곱했으니까 365분의 1 한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에 금융수익을 빼주고 있는데요. 꽃표시 1번에 뭐 이게 법인세법과 동일해서 토지 같은 거 제외하는 건 똑같다는 소리고요. 꽃표시 2번 금융수익에 이배유신 있죠. 이자, 배당, 유가증권 처분이익,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원래 법인세에서는 이배유신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유하고 신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 가로 내용에 있죠. 법인세법과 달리 유가증권 처분이익과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소득세법상 아예 과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득 범위와 무관하다 보니까 유, 신은 빼고 있다는 거 아시죠? 추계할 때는 빠졌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건설비 적수 날아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금융수익도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간단히 외우시면 되고요. 그 밑에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인데요. 이 주택은 잘 보세요.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니까 얼마를 넘어가야만 과세가 된다고요. 얼마를 넘어가야죠? 3억을 넘겨야 돼요. 보증금 적수에서 3억을 넘기시라고요. 3억을 넘기시고 곱하기 보증금 다 적수 썼다고 칠까요? 적수? 여기도 적수. 여기도 적수를 썼으면 곱하기 365분의 1로 하시고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를 하시고 곱하기 여기서 금융수익 이배유신 중 어디까지만 들어가라? 2와 100까지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아직 시행 초기라 이 전체 금액의 몇 프로까지만 과세하고 있나요? 60%까지만 과세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꽃표시 1번에 보증금 등은 받은 주택이 2개 이상이면 보증금 적수가 큰 거에서부터 차감하라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요. 42페이지에 반가로 2번에 추계를 합니까? 미안해. 추계하면 날아가야 돼. 응? 너는 날아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아무리 추계를 하더라도 아직은 주택은 시행 초기니까 얼마를 넘어가야 빼준다고요? 3억을 넘어가야 이것만 과세하니까 아무리 추계해도 얘는 날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얘는 보증금 빼기 3억의 60%가 표준이 남아있죠. 그게 바로 42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에 보증금 빼기 3억의 60%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뒤에 금융수익만 빼주고 있죠. 그래서 예를 좀 볼까요? 거주자 유대리가 다음과 같이 건물을 소유 중일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주택은 기준시가 그냥 3억을 다 넘어가는 일반 주택이라고 칩니다. 첫 번째, 주택 1개와 상가 1개를 가지고 있으면 상가는 간주임대로 당연히 계산하고요. 두 번째, 주택 2개 있으면 뭐 볼 필요도 없이 계산하지 않고요. 세 번째, 주택이 3개 보유하고 있고 가로 열고 그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4억이 넘어가면 이때만 계산합니다. 3억 넘어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주택 3개 보유하고 있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이면 딱 3억까지는 계산하지 않죠. 그 밑에 예를 좀 볼게요. 거주자 유대리가 다음과 같이 건물을 소유 중일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초과하는 일반주택이라고 칠게요. 뭐야 이거? 주택이 2개 있네요. A하고 B. 자, 보증금이 2억 3억인데 우리 보증금에서 3억을 빼라고 그랬죠. 자, 퀴즈. A도 2억 빼줄 수 있고 B도 3억을 빼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한 번만 3억을 빼준다? 아니다. A도 2억 빼기 3억 해주고 B도 3억 빼기 3억을 해준다. 전자가 유리해요? 후자가 유리해요? 후자가 훨씬 유리하죠? 안타깝지만 더해서 한 번 빼줍니다. 2억 빼기 3억 해주고 3억 빼기 3억 해주는 게 아니라 더해서 5억 빼기 3억을 한 번만 해준다고요. 안타깝게.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A에서 한 번에 2억을 빼는 게 깔끔하겠어요? B에서 한 번에 3억을 빼는 게 깔끔하겠어요?
두 번째가 깔끔하겠죠? 근데 분명히 앞장 끄트머리에 꽃표시 보니까 보증금 적수가 큰 애부터 빼주라고 그랬죠. 보증금 적수는 200이라고 100을 곱하니까 A가 400으로 좀 크죠? 짜증나네요. 그러면 결국은 A 2억에서 2억을 다 빼고 나머지 1억을 누구에서 또 빼야 돼요? B에서 또 빼야 하니까 좀 짜증나죠? 자, 우리 결론만 기억합시다. 2개 이상이 있으면 3억을 어떤 순서로 빼준다? 적수가 큰 애부터 빼준다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네모에 총수익금의 불산입 항목이죠. 내용을 보니까 양가로 1번 필요경비 불산입된 소득세 환급액이죠. 우리 송금불산입이 환급되면 환입되면 입금불산입 되듯이 얘도 똑같네요. 얘도 총 필요경비 불산입이니까 총수익금의 불산입으로 서로 대응하고 있고요. 양가로 이번에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된 자산수준이니까 채무면제액은 마찬가지로 법인세처럼 얘도 총수익금의 불산입. 3번도 법인세 2월 입금을 그대로 따라온 건데 전기부터 2월 된 소득금액도 이것도 입금불산입 또는 총수익금의 불산입. 4번 잘 보세요.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철근도 제조하고 콘크리트도 제조하고 콘크리트 제조는 힘들겠네요. 철근은 제조해서 이거를 나의 또 다른 건설업부에 이걸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또 다른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한테 판 걸로 보긴 좀 뭐하죠. 이거는 가사용이 아니에요. 가사용은 집에서 쓰거나 종업원들한테 줘버리는 건데 이건 내가 또 다른 원재료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일단은 오른쪽 서류에 본 것처럼 외부로 매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총수익 금액이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양가로 5번 국세 환급가상금 환부이자 및 그 밖의 과언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얘를 총수익금의 불산입으로 놔야지. 국가가 안 그래도 세금 많이 걷어갔다고 환급가상금을 주는데 거기에 얼굴을 확 바꾸더니만 세금을 또 내시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국세 환급가상금하고 환부이자는 우리 납세자들한테 일종의 혜택을 주는 베푸는 금액이니까 이 베푸는 금액에는 세금을 안 걷어가겠다는 소리고요. 양가로 6번은 너무 쉽죠. 이제는 부가세까지 배우고 온 마당에 부가세 매출세액은 자신의 10% 부채인 것이지 매출액으로 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43페이지 3번 내용을 보면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데요. 양가로 1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원가를 구성하니까 필요경비고요. 양가로 2번에 종업원급여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업원급여 상당히 중요한 내용 나왔네요. 자, 종업원급여입니다. 종업원급여 중에서 대표자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인데요. 이거 워낙 중요하죠. 대표자급여 우리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법인사장님이 아니라 개인사장님이에요. 자, 개인사장님과 법인사장 중에 자기 회사 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법인사장인가요? 개인사장인가요? 개인사장이죠. 그래서 개인사장님, 개인회사의 사장님, 법인사업자 말고 개인사업자, 개인회사의 사장님은 자기 자신한테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사 사장님이 자기 자신한테 월급을 주면요 세금 안 내기 쉬워요. 내가 음식점을 1년 동안 운영했는데 음식점에서 1억 정도 소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마이너스 1억으로 나한테 월급 줬다고 신고하세요. 그러면 그냥 0이잖아요. 0. 그러니까 개인 사장님은 자기 자신한테 절대로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 없다기보다는 월급을 줘봐야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저번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면 법인 사장님은 자기 자신한테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건 조금 무식한 질문인데 원래 법인 사장님은 자기 회사가 아니고요. 주주회사인데 자기가 사장님으로 월급쟁이로 임명된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워낙 일치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대주주이자 자기가 사장님이지만 원칙적으로 법인 사장님은 월급쟁이 사장이 되어야 원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사장님은 당연히 월급이 인정되는데요. 개인 사장님은 자기 회사한테 필요경비가 무조건 불산입이고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거, 쉽지만 많이 나온다. 몇 번 강조하지만 어렵다와 중요하다는 동의어가 아니다. 얘는 쉬우면서 중요하니까 무조건 기억하셔라. 양가로 3번 사용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자기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냈으니까 이 개인 사장님은 자신의 개인 회사의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단체 순수보장성보험, 단체 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라고 해서
70만원까지는 복리후생비, 70만원을 초과하면 인건비 인정됩니다. 일단은 양가로 4번은요, 단체가 붙어요. 단체. 제가 예전에 3일회계법인 다닐 때도 3일회계법인에 단체보험이 가입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막 야근하다가 쓰러지면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금은 원래 평달에 누가 보험료를 냈어야 나한테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냈어야 나한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제도는 복지후생이 좋은 회사에서 회사가 대신 임직원들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주고 대신에 나중에 그 임직원이 아프거나 쓰러지면 그 임직원한테 보험금을 타먹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단체라고 불러요. 순수보장성 보험하고 환급부 보장성 보험은 굳이 구분하는 실익은 없는데, 순수보장성 보험은 5년 동안 막 보험료 냈는데 5년 동안 안 아프면 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거.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은 단체니까 5년 동안 회사가 우리를 위해서 막 돈을 내줬는데 5년까지 안 아프면 일정 금액에 환급되는 거. 당연히 단체 순수가 좋아요? 환급부가 좋아요? 환급부가 좋아요? 세상엔 공짜가 없죠. 환급부 보장성 보험은 5년 동안 조금 보험료를 더 냈겠죠. 그러니까 일부가 환급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단체 순수하고 단체 환급부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건 거들떠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얘가 단체구나. 원래 임직원이 직접 내야 하는데 회사가 대신 내주고 아프면 우리가 받는 제도구나. 자, 70만원까지는 회사가 아무리 내줘봐야 연간 복리후생비로 잘 잡혔네요. 복리후생비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으니까 70만원을 초과해서 넣어주면 한마디로 상대방 임직원한테 회사가 월급을 더 보조해 준 걸로 보고 인건비입니다. 회사는 70만원까지든 70만원이 넘어가든 그냥 비용 인정은 될 거예요. 왜냐면 복리후생비든 인건비든. 근데 받아가는 상대방이 인건비로서 월급과세가 되니까 70만원 초과하면 약간 곤란하시겠군요. 양가로 5번 판매장려금 지급액,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상대편에게 지급하면 필요경비요. 아까 왜 시작하자마자 배웠는데 지급받으면 총수익금액이 되는 겁니다. 양가로 9번의 재해손실은 법인세와 유사하게 필요경비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 유지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자손 다 사업용 자산이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밑에 줄을 보면 급여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대표자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 공동사업자도 불산입, 대표자 가족에 대한 급여는 진짜 와서 그 가족이 일했다면 그때만 필요경비, 그렇지 않으면 불산입, 그 다음에 일반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필요경비 산입입니다. 자, 4번이 훨씬 내용은 길지만 제가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에 1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가 손부리듯이 얘도 바로 필불. 기타 제세 공과금은 역시나 벌금, 과료, 과태료 중 뭔가 잘못이 있어서 내는 것들은 다들 법인세와 동일하게 필불. 그 다음에 3번 부가세 매입세액은 앞사람한테 10% 떼이면서 가져왔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대급금이나 선급금에 불과하므로 필불. 가사 관련 경비는 말할 필요 없이 필불. 업무부 간 경비 말할 필요 없이 필불. 그 다음에 6번에 그 외의 것들은 한도 초과되면 필불입니다. 자, 지금부터 44페이지 양가로 1번에 자산의 평가자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비교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1번 재고자산 파손부패 고정자산 천재지변, 3번 주식은 부도파산인데 오른쪽 사료에 소득세는 두 개는 같지만 세 번째 주식은 어차피 사업의 범위에 안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주식은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의 인건비 성격, 대표자 인건비 여기는 송금 여기는 필불,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여기는 송금 인정 복리후생비 여기도 필요경비 인정, 퇴충 설정 대상자의 법인세는 사장님 들어갈 수 있지만 소득세는 사장님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퇴충 연충 한도 설정 시 여기는 맥시멈 일시퇴직하고 보험술인데 아직 소득세는 그냥 예전 방식인 일시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가 잡고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접대비는 법인세는 법인 단위로 한 번만 계산하는데 소득세는 사업장이 2개 이상 있으면 각각 사업장을 계산합니다. 자, 이거 1차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사업장 A가 있고요. 사업장 B가 있어요. A에서 접대비를 2천만 원 썼고요. 여기는 1,800만 원 썼어요. 근데 한도를 구해보니까 여기 한도는요. 2,200만 원이고요. 여기는 1,7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아직 한도가 여유가 있어요. 여기는 미안하지만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플러스의 여유가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요. 이걸 합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합해버리면 3,800 쓴 건데 한도가 3,900이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세무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별로 각각 계산해서 여유 있는 거 무시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도 초과만 필요경비 불산임을 당하니까 접대비는 개인소득세는 다 사업장별로 다 따로따로 각각 계산한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고요. 1차 수준에서는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없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풀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다른 문제를 과감하게 푸시는 게 낫습니다. 자, 우리 표 밑에 주에 보시면 사업장이 여럿일 경우 접대 한도액이라고 해서 1번의 기초금액 1200이나 중소기업은 2400에 곱하기 12분의 월수 더하기 전체 사업장분의 각 사업장으로 일단 두 개를 1200이나 개인 사업자는 중소기업일 확률이 크니까 2400으로 합시다. 2400을 일단 두 사업장에 몇 대 몇으로 안분부터 하신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각 사업장의 수익금을 곱하기 적용료를 곱해야죠. 옆 페이지 보시면 제가 예를 하나 만들어 왔고요. 꽃표시 1번, 2번, 3번, 4번에 어떻게 해서 이 숫자들이 나오는지가 다 상세하게 써 있으니까 관심 없는 분들은 과감히 제끼고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한번 보고 싶다는 분은 예제 위주로 간단히 보시면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8페이지 양가로 4번의 기부금이죠. 구분을 보면 자,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자, 일단 또 가운데 법인세와 오른쪽 소득세 비교해요. 법인세는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이 다 여기 들어오고요. 소득세는 좌동이기도 하지만 특별 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이 있고요. 정치자금 중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기부금 필요경비 인정이 되죠. 역으로 정치자금은 아시겠지만 10만 원까지는 그냥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10만 원 초과하면 그것만 정치자금 기부금이라고 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반가로 이번에 우리사주조합이 법인세도 신설됐고 소득세도 있는데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에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내는 게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면 기부금 필요경비를 해주는 제도고요. 3번의 지정기부금, 법인세에 있는 게 오른쪽 세로에 소득세에 다 있지만 독특하게도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등의 노조비가 있는데요. 노조는 빨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조도 지정기부금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3번에 사회하는 기부 신탁까지 해서 지정기부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반가로 4번 기부금 지출자의 명의는 법인세는 법인 명의만 되는데요. 소득세는 사업자 및 사업자 기본공제 대상까지로 자기 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볼 수 있고 법정기부금이 법인세는 50%, 소득세는 100%,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은 이거는 30%,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은 10%, 30%라고 해서 약간씩 뭐 한도가 다른데 이 한도가 지금 우리 소득세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시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소득세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법정기부금 한도는 무려 100%, 그 다음에 우리사주랑 지정기부금은 30%인데 지정기부금의 가로에 보시면 만약에 종교단체 기부금밖에 없으면 10%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도 초과의 이율 공제도 다 최근에 5년으로 바뀌었죠. 물론 경과 규정이 조금 가로 내용이 남아있지만 최근에 다 5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현물기부금 평가가 법인세는 법정기부금만 장부가액이던 것이 얼마 전에 지정기부금도 같이 장부가액으로 막차를 탔는데요. 그 외에 특수관계인 지정기부금 맥시멈으로 가고 있고 오른쪽 세로의 소득세는 아직까지도 지정기부금이 막차를 안 타가지고 장부가액으로 지금 평가하는 것은 법정밖에 없고 지정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지정기부금은 여전히 맥시멈 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법인세는 법정만 있다가 지정이 자기한테 편입이 됐는데 아직 소득세에는 지정이 자기한테 편입이 안 돼서 법정 따로 지정 따로 평가 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 1번 보시면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 용역 가로 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부터 가서 자원봉사 하더라도 최근에는 다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보면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며 유류대 등 직접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는데 그때 그냥 1일 미만은 다 1일로 봐주는 상당히 폭넓은 아주 맘씨 좋은 그런 규정이고요. 여기서 직접 비용은 제공 당시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시가를 선택하면 금액이 더 커지겠지요. 이때 개인사업자는 본인분만 계산해야 하고요. 아무리 자기 음식점을 다 닫고 모든 종업원을 데려갔다 하더라도 종업원분은 그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는 게 아니라 개인 한 명 한 명의 기부금, 세액공제 등으로 써먹으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안 그러면 악덕 사장님 나빠요가 될 테니까요. 개인 사업자 본인 것만 자기 회사에 집어넣고 나머지 종업원을 데리고 갔으면 다 종업원들 개인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받아가십니다. 일반 종업원들은 기부금 필요경비라는 건 없는 거 아시죠? 이건 사업자만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밑에 예를 보면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자원봉사 38시간인데 자재를 막 기름 닦는 걸 사갔는데 장부가액으로 10만원, 시가로 15만원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38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4.75일 나오는데요. 당연히 5일로 무조건 올림해주고 그 다음에 5일에 5만원씩 우리 일당은 5만원짜리 일당, 그래서 25만원에 우리 가져간 장부가액과 시가 중에 시가로 평가해버리면 최대 40만원까지는 법정기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요. 주 2번에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90909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더하기 구주민세인 지방소득세 9,091원까지 하면 우리나라에서 기부금은 10만원 내면 연말정산에 10만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매우 재미있는 구조죠.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었나 보죠. 양가로 2번 10만원을 초과하면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공제받거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승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주 3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기부금 한도라고 해서 법정기부금 10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기정기부금은 반가로 1번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30%를 다 해주는데 반가로 2번 국세청은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를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하고 우리사주 뺀 다음에 10% 더하기 10%밖에 안 줘요. 10% 더하기 미니멈 규정이 있는데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하고 우리 뺀 다음에 20%를 잘만 하면 더해주는데 미안하지만 미니멈 규정이 있어서 종교 외의 다른 일반 지정기부금, 예를 들어서 불우유독기 같은 게 충분히 있어야만 20%까지 더 나오는 거고, 여러분 가장 쉽게 공부하는 게 미니멈 안에 종교의 지정기부금을 0으로 놔보세요. 그러면 그냥 얘는 미니멈이 통째로 사라지면서 10%만 잡히게 되는 안타까운 규정입니다. 그런데 꼭 표시에 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이라는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지출액을 싹 다 더한 다음에 공제 가능한 이월결승금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5번의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 이것도 1차 목적으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나옵니다. 자, 법인세는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채권증권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서류의 소득세는 1번은 좌동이니까 있고요. 2번은 없다고 되어 있고 얘 또 2번에 좌동, 즉 3번 건설자금이자가 있다는 소리고요. 얘는 3번에 초과인출금 관련이자라는 새로운 규정이 있고요. 4번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배우는 사업소득세에서는 법인세에 없는 것 중에 초과인출금 관련이자 있으니까 요거 위주로만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근데 극한 끝나는 데에 가로 내용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나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2차 토픽으로 나올 확률이 큰데 서로 다른 이자율이 있으면 높은 이자율부터 먼저 여러 번 나눠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로 나오면 상당히 복잡해지고요. 2차 토픽이 될 것 같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대표이자 가지급금, 가운데 서로의 법인세법은 지급이자 송금물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는데 우리 소득세법에서는요.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가로에 있는 것처럼 개인은 출자 및 인출의 자유가 자유롭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개인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삼겹살이 잘 팔려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남으면 이 주머니에 있는 걸 싹 빼가지고 요 주머니에 갖다 넣어버리면 돼요. 즉 개인은 출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납입이라고 자본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출자라고 하거든요. 출자를 더 넣든 출자를 집에 가져가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 가져가는 걸 인출금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출자를 더하든 인출을 더해가든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주에 있는 초과 인출금 관련 이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인출을 너무 많이 집에 빼가다 보니까 자산이 얼마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즉 자산보다 부채가 커질 정도로 가져가는 걸 초과 인출금 이자라 하죠. 넘겨보시면 2-48페이지에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초과 인출금 적수가 있으면 이거는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자, 그 밑에 박스 바로 밑에 꽃표시에 여기서 사업용 자산이 부채보다 더 작은 경우, 즉 부채가 더 커버리면 이때 초과 인출금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예에 보면 이 회사의 사업용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170인데 충당금 20이 포함이니까요. 아시겠지만 부채 구할 때 충당금하고 준비금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취지가 좋다고 보고요. 이 규정에서는 170원의 부채 구할 때 20원의 충당금하고 준비금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의 부채는 150원인데 자산이 100원밖에 없으니까 이제 초과 인출금은 50원으로 잡히는 문제겠네요. 자, 이 회사가 비자 비용을 6원을 내고 있으면 원래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인데 6 곱하기 차입금 100 중에 50을 집에 초과로 가져갔다. 너 왜 엄한 짓 하고 있냐라고 해서 50%에 해당하는 6 곱하기 50% 3원을 필요경비 불산에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 양가로 6번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양가로 6번 1차 수준 목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빨리 끝내죠. 이것도요. 기중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고정자산 처분 손익인데, 자, 우리 제일 오른쪽에 소득세 위주로 보겠습니다. 기중 양도하는 게 뭐냐면 12월까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5월이나 6월, 7월에 팔아버리는 건데, 일단은 기중 양도하면 감가상각 월할 계상으로 해서 팔린 달까지 감가상각 잡으시고 이번에 시부인 계산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세로의 비교 목적으로 보면 법인세법은 기중 양도한 자산을 굳이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어렵게 한도 초과 여부를 따져가지고 설령 한도 초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바로 양도하는 순간 무슨 조정으로 사라져요. 양도하는 순간 무슨 조정으로 사라져요? 반대 조정으로 마이너스로 사라지니까 괜히 힘쓸 일이 없는 거죠. 아예 그래서 기중 양도자산을 법인세는 한도 초과를 계산 안 하는데 우리 소득세는 몇 번 얘기하지만 유형자산의 처분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 사업소득과 연관이 있다 없다? 이거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부인 계산, 즉 한도 초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양도하면서 막 자동으로 반대 조정이 되고 이런 건 꿈을 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중 양도자산에 대해서도 끝까지 FM대로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가로 2번 고정자산 처분손익인데 오른쪽 서류 가보시면 얘는 원칙은 총수익 금액도 아니요 필요경비도 아닌 너무 시크한 제도죠. 사업소득은 사업 관련성 없으면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특례가 있는데 A. 단기 폐기 시 우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B에 차기 처분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만큼을 손실이 인정해 줍니다. 요걸 소위 이제 우리가 그 고정자산 폐기 손실이 아니라 요거를 처분 손실이 아니라 폐기 손실이라고 부르는데요. 폐기 손실은 내가 못 쓰는 기계 같은 게 있으면 이걸 뜯어버리는 게 폐기고요. 이거를 엿장수한테 돈 받고 파는 게 처분인데 우리 법인세를 보시면 뜯기만 해도 1,000원 남겨놓고 다 비용 인정이 되는데요. 우리 소득세는 뜯기만 하면 아직까지는 귀속시기가 안 왔다고 보고 내년에 엿장수한테 처분해야만 귀속시기가 옵니다. 솔직히 올해 폐기도 하고 올해 처분도 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틀리라고 올해는 폐기까지만 하고 처분은 내년에 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정확히 보셔야겠습니다. 서로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이거의 귀속시기가 달라요. 다시 정리합니다. 법인세는 장부에서 즉 기계장치를 그 공장에서 뜯기만 하면 폐기만 해버리면 송금이 되는데 우리 소득세는 올해 뜯기만 하고 내년에 팔아버리면 내년에 송금 인정 받으니까 이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3번에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부인액이 소득세는 남아있는 유보가 별도로 반대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양도나 처분이라는 행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소득세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별다른 반대 조정이 없고요. 동그라미 2번 특례로 아까 배웠던 시설 개체 기술 낙후라면 이거를
처분하면 송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례에는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부의액도 필요경비 산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이 감가상각 기중 양도자산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지가 그 밑에 우리 칠판 마크의 5줄로 제가 취지를 얘기해놨는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옆 페이지에도 혹시나 회계 처리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예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볼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49페이지의 기타 차이 비교입니다. 보시면 자산평가 차익은 법인세는 법률에 의한 것만, 그리고 소득세는 아예 평가증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